네, 현대전이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지만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핵심은 여전한데요. 바로 지상군 전력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상군이 가장 먼저 요청하게 되는 즉각 화력은 바로 헬기인데요. 최근 기동성 또 정밀성을 갖춘 소형 무장 헬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미르 오늘 실천 배치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소형 무장 헬기는 어떤 전력이고 어떻게 진화하고 있을까요? 오늘 디펜스 프라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미르온의 개발부터 양산까지 사업을 도맡아 관리하신 분이세요. 카이의 회전익 사업부문 김건환 전문위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회전익 사업이라는 게 이제 헬기처럼 돌아가는 날개를 다룬 항공기를 다 다룬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K방산 수출 성과를 짚어봐야 될 텐데 사실 카이가 예전에 한국 항공우주산업 네, 그렇게 불렀고 FA50, 수리온, KT1 정말 다양한 플랫폼을 가지고 괄목할 만한 수출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동안의 좀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성과들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대한민국 유일한 항공기 체계 종합업체입니다. 저희가 1999년 IMF 사태 때 항공산업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삼성, 현대, 그리고 대우 세 개의 항공부문을 통합하여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동안 저희가 항공기를 1,300여 대를 생산을 했고 그중에 224대를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중에 많은 수출한 항공기 중에 138대를 수출한 FA0이 저희 주력 제품입니다. 지금 거의 월드 베스트로 자리를 잡았고 한국 공군의 주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외에 저희가 이제 수출한 나라를 보자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라크, 폴란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 그거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쏠려 있지 않네 여러 예. 곳에. 예. 이제 아직까지 선진국들은 자기 자체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 스스로 플랫폼을 가지지 않는 이 중소국가들은 저희 FA0을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입소문이 나서 KF-21 잘 알고 계시죠? 네. 이 보람의 항공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표하고 있고 지금 각 여러 나라의 수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 고전익 쪽에만 수출이 집중되었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방금 말씀하신 회전익 항공기 이라크에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게 처음이에요? 예, 처음입니다. 저희가 이제 결국은 고전익에서 회전익까지 수출이 다변화가 되었는데 저희가 수리온을 개발을 하면서 수리온 파생형 헬기를 10여 종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관용 헬기라고 부르는데 이번에 산불 났을 때 그 많이 활약한 소방 헬기들, 산불 산림 헬기, 그리고 지금 가끔씩 보면은 그 고속도로에서 보실 수 있는데 경찰 헬기들, 그런 헬기들로 다양한 파생형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라크는 그중에 경찰용 헬기를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도 거의 막바지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네. 사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항공기 하나를 잘 개발해 놓으면은 뭐 군, 민 가리지 않고 나라를 가리지 않고 잘 쓰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소형 무장 헬기잖아요. 미르온 얘기를 먼저 좀 짚어볼게요. 이거를 그냥 뭐 무장 헬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소형이라는 표현이 붙었잖아요. 일단 저는 잘 모르니까 크기가 뭐 어디까지 소형이라고 하고 또 어떤 개념으로 탄생한 건지.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 미르온이 소형 이제 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어떤 경향이 있냐면 대형 공격 헬기는 아파치하고 어떤 비교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파치보다 화력이 세, 아파치보다 빨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형, 중형, 대형이 있는 건 뭐냐면 각각의 작전 목적에 따라서 운용의 어떤 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군사학에서는 싸우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싸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소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형 공격 헬기는 함부로 나서는 게 아니에요. 임무를 결정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그 작전에 마지막 한 방에 들어가서 치고 나오는 것이 대형 공격 헬기 아파치가 하는 일이고요. 스타는 마지막에 나타난다. 그럼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은 적의 어떤 공격력과 방어력이 강한 상태에서 아파치가 그냥 끌고 들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앞에서 적의 방어력이나 응집력 등을 와해하고 균열시켜 주는 것들이 이 소형 헬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건 조성 차원에서 근접 전투를 하는 것이 소형 헬기이고 그다음에 그 여건 조성을 통해 갖고 여건이 조성됐을 때 결정적인 한 방 들어가는 것이 아파치라는 겁니다. 여건 조성 작전과 아까 말씀 결정적 작전이 이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퀴즈 한번 드렸죠. 아파치 헬기 하면 FCR 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파이어 컨트롤 레이더에서 표적 통제 레이더인데 그 법칙이 있죠. 세 가지 숫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0, 네. 256, 16 법칙. 1256, 예, 16 16, 예. 법칙. 1000개를 이제 그 표적을 탐지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256개의 어떤 표적을 식별을 하고 마지막에 16개의 우선 타격 목표를 관리를 한다. 그래서 1256, 16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형 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미로온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표적 획득 지시 장비가 있어요. 그걸 타지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Target Acquisition and Designation System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두 개가 결국에는 전장에서 아파치와 이제 미드온이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 엄청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1256, 16법칙에 의해서 마지막 표적을 16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관리를 할 때 앞에 있는 모든 표적의 성질이 다른데 아파치에 있는 것들 모든 걸 다 쏘아버리면 이거는 전투 효율성적에서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미로원한테 뭘 주냐면은 실시간대 이제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KVMF나 링크K를 통해서 나눠주게 되면 전방에서 운용하고 있는 소형 헬기와 후방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형 헬기가 서로 실시간 데이터를 주겠죠. 그럼 앞에 나타나 있는 적들이 아, 요거는 전차, 장갑차, 전술 차량이야. 그러면 야, 이거는 앞에 있는 미로운 네가 해. 네. 여 뒤에 있는 건 아파치 내가 해줄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동시에 화력을 투사할 수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표적 성질에 맞게 효과적으로 타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전법이 지금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소형, 중형, 대형 갈라치기 하지 마라. 다 어차피 쓰임새가 있다. 다 그게 연계돼서 재병협동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작전 개념이고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소형을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소형, 중형, 대형이 다 쓰임새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소형 헬기, 소형 무장 헬기 어떤 능력을 갖췄습니까? 아파치와 비교를 주셨는데 그 미론에 장착된 기본 무장은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20mm 터렛, 그리고 로켓 이렇게 세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그 대형 헬기에 있는 그 공대공 무장이 없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비행기의 특성 그리고 임무를 따라서 저희가 개발해서 제외했습니다. 아파치랑 비교할 때 아파치 크기에 비해서 이 우리 미로는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무장 탑재 능력이나 그런 능력들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그렇겠네요.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대신에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이제 일단은 타즈를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타즈와 이 우리 대전차 미사일 특징을 잘 결합시켜서 저희가 한번 포착된 타겟, 적 탱크나 장갑차 같은 것들은 수십 킬로로 도망을 가더라도 저희가 한번 목표물을 타겟하면은 이게 다 쫓아갑니다. 정확한 GPS로 연결이 되고 계속 실시간으로 그걸 쫓아가게 돼 있어서 정확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터렛하고 로켓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비행기도 흔들리고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처음 시험할 때부터 저희가 사격을 할 때 탄착군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첫 시험부터 탄착군을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터렛을 처음 발사하고 첫 발사할 때 거기에 관련했던 모든 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더 이상 뭐 끝났네. 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타겟이 서로 탄착점이 형성이 될까? 그 정도로 저희는 그 무장의 양보다도 질적으로 예, 거기에 저희 집중을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제 소형이잖아요, 몸은, 네. 기체는. 근데 여기다가 뭐 말씀하신 기능을 넣으려면 뭐 무장도 해야 되고 센서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방어체계 탑재를 해야 네. 되는데 작지만 강하다는 게 사실 제한된 공간 안에 다 밀어넣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그 해결할 수 있었던지 궁금한데요. 방금 말씀드린 무장계통 그리고 이게 전투 환경에 그 노출되기 때문에 생존계통을 일하는 그 방어 체계를 같이 탑재를 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 중량이 증가하고 공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필연적으로 도출이 되죠. 그거를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로는 기존의 장비들을 어떻게 하면은 통합할 수 없을까? 그 스마트 MFD라고 하는 그 장비를 새로 개발을 해서 두어 개 장비를 서로 통합하는 이런 개발 방안을 이제 강구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의 장비 크기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 우리가 그 최선으로 최소화시키자 그래서 개발 업체들, 뭐 하나니 LIG 같은 이런 항전 전문 업체랑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무기는 이 장비는 요만하게 만들자. 이 중량을 지키자. 카이하고 개발 업체 둘이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을 했고 결국 해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 배치가 이제 어떻게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느냐. 좁은 공간에 많은 짐을 싸야 되니까 여행 짐 싸듯이 그 배치 설계를 개발 초기부터 계속적으로 거의 뭐 매일 하다시피 했죠. 그래서 성숙도가 계속 올라가고 거의 네. 결국 최적의 배치도를 찾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중량인데요. 항공기, 지상 장비에 비해서 항공기는 중량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하는 전 개발자들의 아이디어를 처음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지금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다 거의 이 항공기에 녹아 넣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공격 헬기 하면은 이제 헬파이어 미사일 떠올리시는 네네.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국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검을 네네. 탑재를 했는데 네네. 이게 어떤 강점을 갖고 있어요? 두 무기체계, 두 미사일의 어떤 성능을 좀 비교해 보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파치 헬기에 장착되는 이제 헬파이어를 AGM-114라고 하는데 이게 길이가 180cm 정도가 되고요. 사람 크기만 하죠. 그다음에 무게가 이제 49kg, 이제 사거리는 8kg. 이제 요새는 좀 뭐랄까 고도가 돼서 11kg까지 나가는 것까지 있다고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요한 관통력이 12cm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초속이 이제 450m. 그다음에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데 그럼 미르온에 장착된 천검은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냐? 150cm. 네. 그다음에 무게가 35kg. 그다음에 이제 사거리가 8kg. 그다음에 관통력은 10cm. 초속이 이제 200m 정도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적외선 광학 유선 유도 방식을 다 통합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 사거리는 이제 유사한데 어떤 조금의 성능 차이가 크기라는 게 있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르온이 이제 아파치의 반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페이로드의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하면서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전술적 운용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정적 작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소형 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권 조성 작전에 주로 투입된다고 했는데 무기 체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한반도 전장이 이제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뭐 좁다고 하지만은 가지고 있는 아파치의 어떤 수량의 어떤 비교했을 때는 아파치가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될 수가 없어요. 뭐 서쪽 갔다 중부전선 갔다 동해 갔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빈틈을 채워줄 수 있는 무장력을 최대한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다. 네네. 라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죠. 어떤 결정적인 전투에 딱 투입이 됐을 때 아파치가 단독으로 갈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치와 미르온이 섞어서 갈 수 있고 미르온이 아파치의 어떤 그 작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엔 작지만은 결국에는 대형 헬기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아까 기동력, 그다음에 화력을 이제 업그레이드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LAH라는 천검이라는 미사일이 들어오면서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소형, 중형, 대형으로 분명히 구분이 있지만은 그 작전 목적을 달성하는 효과 측면에서는 네.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 있다. 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산 헬기 개발 시작은 아마 수리온으로 많이들 기억을 하세요. 수리온 때도 혹시 네. 개발 참여하셨었나요? 네,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 그게 실제로 미르온 개발할 때 어떤 참고가 많이 됐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들이 그럴까요? 네, 수리온 하면서 저희가 그 에어버스 헬리콥터에 EC225라는 기본 헬기를 바탕으로 저희가 설계를 통해서 이제 저희의 수리온을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약 9년여 동안의 세월 동안 상당히 많은 그 저희 나름대로 기술을 축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제일 큰 성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주로터 블레이드라고 헬기 이제 헬리콥터 프로펠러라고 저희가 통상 일반인들은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독자 개발을 해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거를 저희가 개발한다고 했을 때 에어버스 헬리콥터는 굉장히 저희를 약간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아, 지었어요. 그래요? 어떤 네. 표정이죠? 그러니까 과연 한국이 헬기 자체를 개발하는 것도 힘들 건데 너네가 블레이드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약간 무시하는 것도 있었고 저희 생산 공장도 안 보여줬습니다. 아. 언젠가는 너희가 라이벌이 될 수 있을지 모르니 아, 그런 거 한국을 아니었을까요? 조금 겁내는 것도 있었고 겁내는 것도 그리고 아예 있고? 보여주기도 싫었던 모양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결국은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내니까 걔들도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든 효과가 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그냥 걔들이 우리한테 파는 단가의 60%, 50%, 60% 정도의 금액으로 저희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단가도 떨어지고 저희가 향후 우리 군이 3, 40년 써야 되는데 이 수리용 네, 헬기를 네. 그 이제 비용 절감도 상당하고요. 그 기술을 저희가 바탕으로 LH도 저희가 독자 개발해냈습니다. LH에 와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수리한테 했던 기술도 많이 했지만 이제 두 번째로 어려운 게 무장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일반 항전 장비들이야 수련 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 경험을 해봐서 충분히 구현할 수 있었는데 무장이라는 건 처음 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무장을 이제 막상 이제 무기 아까 말한 에이제민이 터렛이 다 개발을 한 다음에 이제 항공기에 장착을 하고 이제 공중에 올라서 쏴봐야 되는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야, 이거를 우리가 고민하다가 무장 벤치란 걸 한번 만들어서 사전에 지상에서 한번 먼저 사격을 다 해보자. 여러 시험을 거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터렛 첫 사격, AGM 첫 사격도 그 무사히 성공리에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굉장히 기간이 길었을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됐다 했을 때 그 희열 같은 걸 표현해 주시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글쎄요.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나요? 한 20년 채점 같은데요.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 LH 미르온이 사실 정말 그 여러 그 전 단계를 거쳐서 우리 군 전력의 어떤 큰 전환점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 공격 헬기 전력 이것도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떻게 발전을 했습니까? 사실은 이제 공격 헬기의 역사는 베트남 전쟁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군이 이제 채택했던 작전 개념이 Search and Destroy. 그러니까 이제 울창한 밀림 안에 있는 베트공들을 서치 찾고 그 다음에 디스트로이 큰 걸 파괴해야 돼요. 어. 근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헬기에 의해서 수송이 왔다 갔다 했는데 머나먼 정글 많이 나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서 지어나오고 있던 소련군이 거기에다가 대공함함을 구성할 수 있었던 성능 좋은 기관총들, 그다음에 이제 뭐 휴대용 뭐 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목도한 미군에서 이제 뭐라 절치부심하다가 나왔던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코브라 헬기가 나온 거예요. 코브라 헬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거는 공격용으로 이제 지상에서 이제 예를 들어 플라잉을 하고 있을 때 기동용 헬기가 날아갈 때 전방 이제 측후방에서 이제 같이 기동하면서 업무해줄 수 있는 그런 AH-1S가 나온 거죠. 코브라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격용은 별도로 만들자 해서 나온 거고. 이걸 또 이제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에 또 1965년부터 이제 그 파병이 되면서 다 목도를 한 거 아닙니까? 네네. 하면서 우리도 좀 필요할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북한에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전차 군단의 이제 전차들을 이제 뭐랄까 전력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겁이 나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있는데 반대편에서 김일성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전차를 계속 양산하고 계속 배치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공격 헬기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들어온 게 뭐냐면 500MD 잠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와중에 그래서 어느 정도 해서 계속해서 이제 500MD 플러스해서 북한의 전차 군단을 막을 수 있는 전력을 어느 정도 꾸역꾸역 막아놨습니다. 네네. 맞는데 1991년도에 이제 딱 걸프전이 터지는 거 보니까 희한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공격력인데 엄청 큰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아파치 헬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헬파이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뭐 동시에 뭐 여러 가지 뭐 표적을 이제 락건 해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라크 군들을 이제 지상군들을 흠지박산나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경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우리가 나타난 게 이제 차기 대형 공격 헬기 사업, 이제 AHX 사업을 통해 갖고 이제 아파치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이제 급물살을 탄 게 뭐냐면 북한의 특수작전 부대의 위협이 막 되게 고조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공기부양정을 타고 오면 어떡할 거냐라는 어떤 뭐 시나리오가 엄청 나와서 그거를 걔네가 상륙하기 전에 이제 그거를 격퇴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가장 적합한 무기 체계가 아파치 헬기가 될 것이다 네. 하면서 그게 이제 힘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에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말씀대로 공격 헬기도 진화를 거듭해 온 건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전장이 변하기 때문이잖아요. 계속 변하죠. 네. 현대전에서는 뭐 전차나 대공포보다 맨페이지라는 게 가장 큰 위협으로 네네네. 부상을 했다고 해요. 네네. 이게 공격 헬기를 운용할 때 거기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이 러시아에 있는 그 공격 헬기가 계속해서 이제 파괴가 되고 있는데 맨페이지에서 그러니까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서 나온 게 전차 무용론에 이어서 헬기 무용론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가 결정적으로 이제 헬기 무용론이 나온 게 2023년 5월 달이었어요. 그때 이제 바흐무트 근처에서 러시아군의 Mi-28이라는 공격 헬기가 있었는데 그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이제 그 제공한 맨페이지가 있어요. 그 이름이 이제 피어런이라는 건데 이게 피격이 되는 거예요. 피격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게 열시로 해피 장비 이제 플레이어를 이제 운영을 했어요. Mi-28이. 근데도 피격이 됐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헬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게 전 세계적으로 확 퍼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낮은 그러니까 뭐랄까 어느 정도 300이나 400 정도에서 이렇게 터지게 되면은
맨패즈가 쏘게 되면 속도가 있잖아요.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러면서 그 영상을 다 분석해 봤어요.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군이 잘못한 게 뭐다. 지상협동부대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상에는 자기네 부대가 없고 걔네들만 단독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밑에서 은원패하고 있는 그런 맨패즈를 사용한 우크라이나군을 쳐낼 수 있는 지상부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운용하지 않고 그냥 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맨날 당하는 거죠, 이게. 재병협동 차원에서 그런 특수작전이 아닌 어떤 헬기 운영은 같이 재병협동 차원에서 협업이 이루어져서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어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요격이 됐던 그런 러시아의 어떤 공격 헬기들은 그런 걸 이제 무시하고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그런 꼴을 많이 당했다. 이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르온이 이제 생존성을 높여야 되잖아요. 네. 어떤 기술이 적용됐을까요? 일단 이제 미론 생존 장비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저게 레이더가 나를 봤는지 이제 레이더가 봤으면 저기 이제 레이저 같은 거를 정밀 타격하기 위해서 레이저가 나를 찍었는지 그걸 그리고 미사일을 나를 향해서 미사일이 날아왔는지 하는 그런 것들을 모두 감지할 수 있는 생존 장비들이 360도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한테 가해지는 위협을 다 알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 미사일이 날아온다면 체프 플레어라는 걸 통해서 열 감지가 됐든 아니면 이제 이 레이저 됐든 이 체프 플레어타를 통해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공비행할 때 이제 저게 이제 개인 화기도 약간 위협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개인 화기가 위협이 올 때는 이제 조종사들을 일단 보호해야 되니까 방탄판들이 이제 조종석 주위로 쫙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헬기 동체로 가면은 이제 그 연료 탱크가 취약합니다. 연료 탱크가 이제 피격이 되면 이제 불이 터지잖아요. 난다든지 아니면 네. 연료가 없으면 헬기가 날 수가 없으니까 네. 연료 탱크가 일단 피격이 당하게 되면 자동 밀폐 기능이 있어서 싹 그냥 다시 밀폐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질소가스가 나와서 그 산소를 차단해서 이제 불도 날지 않게 그렇게 기본적으로 저의 생존 계통은 돼 있고 또 헬기 자체가 약간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위협이 올 때 그 빨리 피할 수 있고. 기동성도 좋아서 이제 회피 능력도 우수합니다. 웃으면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막 상상이 돼서 약간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전쟁이 참 무섭다, 무서운 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격 헬기가 사실 오랫동안 뭐 탱크 킬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우리 조 교수님이 드론을 좋아하시니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드론을 더 많이 그렇죠. 활용하잖아요.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헬기를 이용해서 드론을 이제 잡는 전술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헬기가 드론을 공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접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제한이 좀 있고요. 네. 이제 방법이 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이 얼마 전에 이제 휴전이 됐지 않습니까? 2024년 11월 2일에 이스라엘은 이제 그 아파치 헬기가 공군에 소속돼 있어요. 그 아파치가 이제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발사한 자폭 드론을 이제 그 식별을 하고 이제 기관포로 이제 그 격추했던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런 기동 헬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 FPV 자폭 드론 오퍼레이터를 태워요. 태우고 나서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고 들어온 걸 보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FPV 자폭 드론을 운용해 갖고 가서 충파를 시키는 네. 어떤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러시아군도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는 카미카제 형태의 자폭형 드론은 공중이든 지상이든 해상이든 다 드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동일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흑해에 있는 어떤 그 우크라이나의 함정이라든가 그런 이제 소형 그런 어떤 선박들을 다 이제 충파하는 어떤 형태로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떤 걸 보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제 FPV 자폭 드론의 어떤 작전 거리는 짧잖아요. 그런데 대신해서 동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헬기에다 태워서 가게 되면 작전 거리가 신장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캐리어의 개념, 그러니까 암호의 분리 개념으로 이용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오늘 주제하고도 연결돼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드론 킬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치 헬기하고 미르온 자체가 협업을 하면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작은 건 안 되겠지만은 샤이드 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치 헬기 FCR에서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잡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미르온에다가 이제 실시간대 데이터를 송수신해주고 방위각과 거리를 알려주게 된다면 그걸 이제 충분하게 탐색을 해가지고 이제 기관포를 때리든 여러 가지 무장을 통해 갖고 충분히 경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자체적으로 미르온에서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 말씀 못 드리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협업, 전술적 운용을 통해서 충분히 드론 킬러로서 역할을 할 수가 수 있다. 있다. 예, 어.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잘 저 처음 들어요. 모르신다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언급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미르온은 이 드론을 뭐 대응하기 위해서 드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특별히 뭐 개발한 기술 같은 것이 있습니까?
드론을 타겟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개발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제 지상 화력을 목표로 개발된 헬기가 맞지만 저희가 그 역할 탑재하고 있는 장비들 적외선 탐지나 그리고 거리 측정기 그런 정밀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링크K나 저희 자체 타즈 정밀 타격이 가능해서 또 예를 들어서 10km 이내에 식별된 타겟들은 저희가 충분히 다 격발할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뭐 드론이건 네, 날아가는 뭐건. 새건 네. 뭐건 네, 정밀하게 미르온이 이제 성능 테스트 할 때 다른 어떤 해외 사례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성능 테스트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그만큼 절치부심하셔가지고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고성능이 발휘된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능을 테스트하는 방법도 그다음에 지상 기반을 하다가 이제 그다음에 동체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하는 하늘 그 공중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서 이제 평가를 해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성도가 높고 여기에서 아까 보시면 이제 타즈라는 어떤 장비가 실제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아파치인 FC라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뭐 이상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실제로 되게 좋은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헬기로서 그 정도의 어떤 그 탐지 능력과 그거와 뒷받침하는 무장 능력이 있는 거는 소형 헬기가 많지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네. 이 협업도 있잖아요. 전장에서 보병과 기계화 부대가 전진을 할 때 항공력하고 협업하는 거. 네네. 이 협업이 사실은 이제 전장에서 살아남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텐데 LH가 만약에 드론과 함께 멈티 구조로 운영이 된다. 그럼 이게 또 어떻게 지상 부대랑은 어떻게 연계가 될까요? 이게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근미래에 되겠죠. 그래서 사실 뭐 연구자 입장에서 이쪽 부분을 좀 제가 요새 집중적으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LH의 이제 그 드론이 이제 탑재가 돼서 유명 복합이 가능하다라는 전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상에 있는 제병협동 부대에서도 자폭 드론을 갖고 있다라는 전제 하나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통상 보게 되면 이제 그 제병협동 전투를 하게 되면은 기계화 부대가 이제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거를 엄호해주기 위해서 주로 이제 전방과 측방에 이제 헬기들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르온이 이제 주로 운영이 되겠죠. 우리 미래의 전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거기서 그러면 이 제병협동 부대보다도 앞에 갖고 있고 측방에 있으면 뭐에 노출되냐면 적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결국엔 뭐냐면 이제 하늘에서 어무를 해주고 있는 이 헬기들을 격출시켜 버리게 되면 여기에 이제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는 기계화 부대는 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걔네가 제공대산을 촘촘하게 운용을 하겠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하냐면 미 육군에서 지금 현재 발전되고 있는 개념인데 그 미르온에서 드론이 이제 발사가 되는 거예요. 드론이 발사되거나 아니면 기술력이 좀 낮게 되면은 지상에서 발사를 해주게 되면 전자전 드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력한 이제 뭐랄까 전파를 발사하는 것들이 이 미르온 헬기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적의 레이더가 그걸 보게 되고,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되죠? 대공 무기를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들이 다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노출이 되면 그 전자전기에서 그 표적들을 다 미르온에게 주고, 미르온은 다시 지상부대에 주게 되면 지상부대에 갖고 있는 정밀 자폭을 할 수 있는 자폭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포병 화력으로 그거를 제압을 해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전진을 해 나가면서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르온 앞에 무인체계가 있기 때문에 미르온 자체도 생존성이 강화되고, 네. 또 미르온이 살아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지상협동 부대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것들을 협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공지 협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무기체계 하나에서 이게 멈티라고 해서 무인체계, 유인체계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걸 떠나서 결국에는 그걸 갖고 있는 부대 단위의 협업을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제병협동 전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 뭐냐면 기관 및 기계화 부대의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면 충격력이에요. 엄청나게 빠른 기동 속도 충격력을 줘야 되는데 그 충격력이 중간에 멈춰버리게 되면 그 부대는 임무를 달성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형 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전방에서의 전자전, 정밀 자폭, 그다음에 이제 정밀 타격 이런 것들 해주면서 이 충격력을 강화시켜주고 결국엔 기계화 부대가 작전 목적 달성할 수 있는데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현대전에서는 은밀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헬기도 전투기처럼 스텔스 기능을 갖춘 모델이 있었는데요. 양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디파고에서 만나보시죠. 1980년대 초 레이더를 피해 은밀히 침투하는 스텔스 전투기가 등장합니다. F-117 라이트호크였죠. 미국은 그 뒤를 이어 F-21 랩터, F-35 라이트닝이까지 스텔스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스텔스 기능을 갖춘 헬기는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1년 5월 2일
미군은 9.11 테러 주동자인 오사마 빈 라덴의 은신처를 급습하는 작전을 수행합니다. 작전명 넵튠 스피어. 최정예 부대 네이비실 6팀과 2대의 블랙호크 헬기가 투입됐죠. 그런데 작전 도중 헬기 한 대가 은신처 외벽에 부딪혀 추락하고 맙니다. 미군은 급히 잔해를 폭파하려 했지만 꼬리 부분 일부가 남겨졌고 이후 파키스탄 당국의 손에 넘어가고 말죠. 그리고 이때 투입된 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 블랙호크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바로 비밀리에 개조된 스텔스 헬기였던 겁니다. 미군은 파키스탄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은밀히 침투하기 위해 특별한 수송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소음도 최소화한 헬기. 그렇게 탄생한 것이 극비리에 개조된 스텔스 블랙호크였습니다. 외형은 기존 블랙호크보다 훨씬 부드럽고 각이 덜했으며 회전 날개에는 특수 덮개가 씌워져 있었죠. 꼬리 날개 또한 기존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흡음 코팅으로 소음을 최소화했고 로터 설계도 변경해 회전 소음을 줄였죠. 심지어 열신호를 줄이기 위해 배기구에도 특수 장치를 설치했는데요. 한마디로 은밀한 침투에 최적화된 헬기였던 겁니다. 사실 미국은 1990년부터 이미 정식 스텔스 헬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RAH-66 코만치. 미 육군 전통에 따라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중 하나인 코만치족의 이름을 따왔죠. 코만치는 당시 첨단 기술이 집약된 21세기형 정찰 공격 헬기였는데요. 스텔스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체는 복합 소재로 제작했고 표면은 레이더 흡수 물질과 적외선 억제 페인트로 처리했습니다. 모든 무장은 동체 내부로 숨겼고 이륙 후에는 착륙 장치까지 동체 안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설계했죠. 전방 기관포의 총열조차 사용하지 않을 때는 몸체 안으로 접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헬기의 특성상 로터 소음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합 소재로 만든 5개의 블레이드를 적용했고 로터 구동축에는 베어링을 없애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였죠. 이 덕분에 코만치는 AH-64 아파치에 비해 레이더 반사 면적은 660분의 1, 소음은 일반 자동차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전자전 기능, 강력한 방어력, 고정밀 타격 능력까지 갖춘 말 그대로 꿈의 무기였죠. 그런데 코만치 프로젝트는 2004년 전격적으로 취소되고 맙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막대한 개발 비용이었습니다. 7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고 시간이 갈수록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여기에 전장의 양상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실전 경험을 통해 미 육군은 소수의 첨단 헬기보다 다수의 범용 헬기와 무인기를 운용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결국 21세기를 이끌 차세대 스텔스 헬기로 기대를 모았던 코만치 프로젝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텔스 헬기에 대한 연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빈 라덴 작전에 투입된 스텔스 블랙호크 버전은 코만치에서 얻은 기술과 노하우를 일부 이어받아 극비리에 개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21년 중국의 한 방송에서 스텔스 호크와 유사한 외형을 가진 헬기가 등장합니다. 비록 실물이 아닌 모형이었지만 이를 본 군사 전문가들과 밀리터리 마니아들은 크게 놀랐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2011년 작전 도중 추락한 스텔스 블랙호크의 잔해는 파키스탄 당국의 손에 들어갔는데요. 당시 파키스탄은 중국과 긴밀한 군사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죠. 여러 외신은 파키스탄이 헬기 잔해를 중국에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이 자국의 블랙호크 버전인 Z-20 헬기를 스텔스 사양으로 개조한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중국은 공식 부인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여전히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독자적 스텔스 헬기 개발을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흘린 그림자를 쫓으며 말이죠. 은밀함이 곧 생존이 되는 현대 전장. 미국이 남긴 스텔스 헬기의 잔해는 단순한 파편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미래 전장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죠. 미국의 스텔스 헬기 기술은 지금 어떤 무기에 적용돼서 발전하고 있을까요? 더 작고 더 조용하게. 무기의 은밀한 진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근데 미르온이 사실 국산화율이 높다는 것도 네. 정말 놀라운데 항공전자, 무장 이거 다 거의 다 국산으로 통합을 했어요. 이게 네. 어떤 의미일까요? 국산화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실제 항공기 전체를 볼 때 구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분 다 국내에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항전 장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해외에 이제 서로 자꾸 혼재되어 있고 수리오는과 미론을 거치면서 점점 이제 국내업체가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국산화가 됐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상대방의 요구를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저희 한국에 이제 뭐랄까 힘이 생겼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라크 수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당면한 현실이지만
이라크에 가기 위해서는 그 항전 장비를 우리한테 파는 업체들한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이라크한테 팔아도 되니? 이제 수출성 이게- EL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보가 다 연결돼 네, 엑스포스 있으니까. 라이선스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이라크 경찰한테 파는데도 물어봐야 돼요. 걔네가 군용으로 안 쓰고 경찰용으로 쓰는데도 물어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단종이 요즘 많이 심해지는데 예. 얘들이 야 이거 단종이 됐어. 그러니까 니네 지금 당장 사든지 새로 개발해야 돼. 근데 개발하는 데는 돈이 되게 많이 들어. 그렇죠. 저희가 용납할 수 없는 돈을 달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산화의 의미는 이걸 오로지 저희 힘으로 다 해야지만 진짜 저희가 외국 사람들한테 외국 기업들한테 휘둘리지 않는 한국의 강력한 파워를 가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도 실력이 있으면 거래에서 네. 주도권을 쥐잖아요. 네네. 이런 분야도 마찬가지겠군요. 맞아요.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 미러온도요 수출 잘 될까요? 저는 100% 잘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 그게 해답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전술을 썼냐면 적을 무조건 뚫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르르 몰려다녔어요. 전차 장갑차 우르르 몰려다녔어요. 근데 2022년 2월 24일 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그때 엄청나게 많은 러시아 전차들이 장갑차들이 다 이제 파괴가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 우르르 이제 몰려다녀서 근데 그 이면을 못 본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근데 우크라이나는 어떤 전술을 썼냐면 자폭 드론으로 이제 지형을 이용해갖고 앞과 뒤를 이제 정밀 타격하게 되면 지형의 이제 가두리 형태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강력한 포병 화력을 집중했기 때문에 다 이제 만약에 많이 파괴가 됐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군이든 러시아군이든 간에 이걸 당하면 있을까요? 아니죠. 변화를 시키겠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소부대 단위로 다 기동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여서 이제 전투력 집중하는 분산을 통한 어떤 집중이라는 개념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전장에서 움직이는 어떤 전술제대가 소부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한 개의 전투 집단 위에 한 개의 헬기가 있는 게 할 수는 없겠잖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개의 소부대의 어떤 전투 집단들을 엄호할 수 있는 이제 소형 헬기들이 나와야지만 공세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은 결국에는 이제 대부대 단위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방, 측방, 후방에 있는 그다음에 위에 있는 어떤 헬기가 5대가 필요했다면 이 부대가 결국에는 화력이 정밀화되고 그다음에 타격력이 강해지고 연장되기 때문에 이 부대가 쪼개지는 거예요. 네. 쪼개지게 되면 쪼개지는 부대도 엄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헬기의 숫자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혹자는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그거 무인체계로 하면 되잖아라고 하는데 이 소부대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인체계는 연료 문제도 있고요. 무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유무의 복합 전투체계로 가야 돼. 헬기가 데리고 다니는 무인체계.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100% 미로온도 K방산의 어떤 제3의 물결의 어떤 제일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러온은 카이에서 하는 수많은 프로젝트 중에 하나잖아요. 네. 카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어떤 부분에 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지 궁금해요. 미르온이 이제 네. 그 수리온 대비해서 덩치가 좀 작은데 저희가 이제 미르온의 파생형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르온이 이제 지금은 공격특기지만 저희는 이제 그 앞에 터렛만 제거하고 그 저희 동체에다가 그 특수부대원들을 세워서 특수작전용 그리고 이제 그 지휘 정찰 헬기 등 바로 이제 국기형과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그런 한 두세 가지 형상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수출할 때도 한 가지 형상이 아니라 그 친구들한테 옵션을 제공하는 거죠. 이 헬기는 요런 형상이 있다. 자동차처럼. 예. 네가 옵션. 공격 헬기 12대하고 뭐 기동 헬기 이거 또 특수 침투형 2대 뭐 이렇게 하면 훨씬 니네 전략 운영하는데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전장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건 어때요? 요즘 무인하고 이제 AI가 키워드잖아요. 네. 전쟁에서도. 그것도 많이 준비하고 계실 것 같고. 아유 당연하죠. 예. 앞으로 카이 미래의 핵심은 무인기하고 AI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래의 게임 체인저인데 유무인 복합 체계하고 이제 고정 회전이 전부 다 통합해가는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를 지금 카이의 주력 상품, 주력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런 개념 같은 것들은 국내 전시회에서 이제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군 관계자분들도 앞으로 이제 한국 정도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다 인식을 하시는데 카이가 이제 2030년 정도 되면은 지금 저희가 카이 AI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착수했습니다. 이름도 이제 벌써 지었어요. 개발 전에 이제 완성 전에
카일럿이라고 카이 파일럿의 카일럿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게 이제 2030년 개발을 목표로 저희가 진짜 저희 회사 온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저희가 여태껏 했던 그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앞으로 헬기 전력이 어떻게 변화되겠구나 좀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방향을.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맨페 즉 휴대용 대공 미사일, 그다음에 소화기로 이루어진 대공 하망, 거기다가 이제 FPV 자폭 드론으로 하는 충파 공격까지 지금 헬기가 여기저기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유인 복합 전투 체계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전투와 작전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기본 조건이 뭐냐면 적보다 먼저 보고 적보다 먼저 결심해서 적보다 먼저 때려야 된다. 그거를 제가 항상 말씀드린 감시, 결심, 대응 주기를 좁혀야 되거든요. 이걸 이제 짧게 해야지만 적이 한 번 펀치 낼 때 난 5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시, 결심, 대응 중에서는 이 결심은 사람에 의해서 가는 거고 이게 뭘로 대변되냐면 유인 헬기가 되는 거고 감시와 그다음에 이제 대응에 있는 타격 자산 같은 경우는 무인화로 많이 교체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그러면 핵심 기술이 뭐냐? 결국에는 전방과 측방에 이제 무인기들이 감시와 타격을 하기 위해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이 확보했던 전장 정보를 실시간대 빨리 여기 있는 미루한테 줘야 되고 미루는 또 받은 걸 바로 재처리해가지고 바로 이제 타격자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자체 무장으로. 그렇게 되려면 실시간대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는 그 기술이 핵심 기술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식별된 어떤 타격들이 나타났는데 이 표적 성질이 다를 거지 않습니까? 전차를 소총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내가 갖고 있는 무장이 그 표적 성질별로 어떤 거에 최적화될 거라는 걸 실시간대 판단해줘야 되고 그리고 내 것이 갖고 있는 게 안 되면은 재병협동 부대와 인접 부대에 있는 것을 같이 끌어들 수 있는 그런 판단을 실시간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표적 관리에 관련된 AI 기술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아파치 헬기하고 이제 동급인 러시아의 헬기가 있어요. KA-52 엘리게이터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몇 대 정도가 떨어졌냐면 340대 이상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KA-52 조종사들이 전법을 바꿔버려요.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영상도 공개됐는데 땅에서 2, 3m로 초저공 비행을 해요. 비행을 하다가 목표 지역에 왔을 때 팝업을 해서 때리고 다시 저공 비행을 해요. 맨페이지 안 맞으려고. 근데 그 헬기의 어떤 그 측풍에 강하고 저공 비행을 할 수 있는 어떤 핵심이 뭐였냐? 헬기 로터 중에 동축반전 헬기가 있어요. 동축반전 헬기. 그래서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초저공 비행을 할 수 있는 AI와 고도를 유지하는 AI와 결합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뭐 전체는 아니지만은 작전 목적에 따라 일부 옵션으로서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 저는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형 무장 헬기 미르온 항공 전력의 또 다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국산 무기 체계 진화 K방산이 새롭게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디펜스 프라임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